네,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염승환 LS투자증권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두 분 전문가들과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밸류업 정책으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점프하리란 기대도 있었건만 지금 시장은 오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증권가들의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증권사가 전망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지수 전망을 한 7곳의 증권사 가운데 무려 5곳이 3,000포인트를 달성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꽤나 긍정적이죠. 가장 하단의 지수는 2,500포인트고요. 가장 높은 지수 3,150포인트로 메리츠증권이 예상했습니다. 이 지수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증시 패턴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시장의 하반기 등락을 패턴으로 그려봤는데요. 뒤집힌 V자, 즉 3분기에 고점을 달성한 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 예상한 곳이 2곳 있었고요. 3분기에 상승 후 하락,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N자 형태를 전망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3분기까지 쭉 상승 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 혹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한 곳도 2곳 있었는데요. 증권가별로 리포트 내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렇습니다. 3분기 3,100 찍고 차익 실현, 상당히 직설적인 제목이죠. 이 제목처럼 NH는 하반기 고점을 3분기 말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 3분기 말에 피크아웃될 거다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수출 금액이 피크아웃된 후에는 연말로 갈수록 내년 대내외 경제 불확실함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걸로 봤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 반면에 하반기 발목을 잡을 불확실함은 미국 국가부채 위기의 재등장,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함, 한국 수출 호조의 지속성, 그리고 국내 지방 부동산 위기 등을 봤습니다. 고점 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 전망한 곳, 신한투자증권도 있습니다. 신한의 리포트 제목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즉 어긋난 통화 정책입니다. 짧게 살펴보자면 신한도 3분기 말과 4분기 초를 시장 가장 강할 때로 봤습니다. 3분기에 높은 환율 효과로 수출 증가세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일 거라 봤고요. 반면 4분기는 환율 효과가 정점에 달하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함이 커질 거라 봤습니다. NH와 유사하게 3분기까지는 실적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4분기에는 불확실함이 시장을 끌어내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럼 N자 형태를 전망한 곳도 볼까요?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제목은 Earnings Almighty, 즉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만큼 실적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앞서 본 2곳의 증권사와 큰 궤는 같이 하는데요. 연말의 전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는 주도주 중심의 완만한 상승을 전망했고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고 대선의 불확실함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연말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은 25년 업종 전반의 실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가도 함께 회복되리라 왔습니다. 이어서는 3분기까지는 상승,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상이 어렵다고 본 증권사도 확인해 보시죠. 4분기 미국 대선이란 워낙 큰 변수가 있고 현재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도 초박빙이라서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또는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고 본 증권사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브리핑해드린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내 고점 달성하겠지만 그 고점도 2,850선, 박스권에서 상단쯤으로 예상을 했고요. 10월부터는 대선 결과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날 거라 봤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리스크가 해소되고 미국 경기의 연착륙, 또 글로벌 경기의 회복, 또 삼성전자 등 기업이익이 개선되면 내년에는 3,000포인트도 가능하리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움증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의 제목은 비포장도로, 하반기 코스피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으로 예상했지만 연말로 갈수록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함이 부각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3분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입하고 또 기업 실적 모멘텀이 지속, 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면서 레벨업 장세로 봤고요. 4분기는 25년 이후 이익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또 11월 미국 대선, 또 12월 FOMC 이후 금리 인하 중단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변동성 장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 전망을 낸 리포트들을 정리해보면 키워드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 첫 번째는 3,000포인트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봤고요. 키워드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고점 달성, 또 키워드 세 번째는 4분기부터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함이 커진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증시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5개 증권사의 하반기 지수 전망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외에 지난주에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답을 받은 지수 밴드 2,700에서 2,950선이었고 상단을 3,000으로 보신 분들도 31%가량 됐습니다. 염사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 하반기 코스피 밴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하반기는 일단 2,550에서 2,900선 정도 이렇게 이제 밴드를 좀 설정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보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좀 수출이 좀 최근에 좀 굉장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지수 자체는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 S&P 500에 비해서 현저하게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업들의 이익도 물론 이제 하반기에 또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익이 좀 증가할 거라고 좀 보는 전망들도 많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적어주신 3,000을 넘으려면 오늘도 좀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좀 위를 좀 시원하게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좀 힘만 내준다면 충분히 좀 3,000선 돌파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좀 부진한 흐름,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좀 이 주가가 못 오르는 흐름이 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 3,000선 돌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는 좀 삼성전자의 반등, 요게 좀 어느 때보다 더 위를 열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염이사님께서는 하반기 코스피 2,550에서 2,900 전망해 주셨고 3,000P를 돌파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금리가 동결인가, 인하인가, 인상인가에 따라서 지수 전망도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변수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청자분들 하반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 금리 인하, 또 금리 인하 횟수로 1회를 전망하신 시청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사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번 인하할 수도 있지만 좀 한 번이 유력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한 70%는 지금 이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스탠스가 뭐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도 바이든 정부를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뭐 안 되는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하 요건이 70% 이상 된 경우에는 9월에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6월, 7월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도표에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제 생각에는 5월 CPI는 확연히 약간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듯한 이제 그러한 뉘앙스를 저는 느꼈거든요. 가장 중요한 슈퍼코어 물가가 마이너스 0.04. 그동안 지난 3개월간 플러스 0.4로 계속 찍히다가 물론 이제 한 달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슈퍼코어가 마이너스를 지켰다라는 거, 거의 제로를 지켰다라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과제는 사실 주거비입니다. 근데 주거비는 지금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뭐 소득 계층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누적된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면 지금 물가가 뭐 지금 1년 전, 2년 전 대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워낙 크니까 이게 서서히 나타날 뿐이다라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연준이 약간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 서서히 충족이 되고 있다. 연미사님께서 아까 코스피 밴드 2,550에서 2,900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건 그 몇 회 정도 금리 인하 반영한 것일까요? 저는 한 2번 정도는 저도 좀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좀 높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봐도 좀 높은 상황인데, 뭐 이번에 점도표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 연준 의장도 언급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이 점도표에 대해서 이제 그 아침에 발표했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반영이 됐냐 이렇게 했더니,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침에 받는다고 해서 바로 결정에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낮아진 물가가 이번 FOMC 점도표에는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표에 너무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물가가 더 중요한데, 물가가 이번에 사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충분히 2번 인하할 확률은 높고, 또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행도 뭔가 좀 미국의 액션만 취하면 저는 뭐 충분히 따라갈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 9월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10월하고 11월에 2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1번에서 2번 정도 인하는 좀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 연준의 그 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물가 그리고 뭐 고용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고용 지표 좀 오락가락입니다. 5월 뭐 비농업 고용 시장 예상 굉장히 크게 웃돌았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늘고 있고, 박사님께서 요즘 그 미국의 고용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좀 헷갈리죠, 고용도요. 근데 지난 5월 고용을 보면 뭐 27만 2천 명 민간 일자리 수가 늘었는데, 이거는 기업 조사거든요. 근데 가계 조사를 보면 40만 8천 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편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짐작하건대는 미국 근로자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업 조사에서는 1명으로 고용이 잡히지만 가계 조사에서는 40만 8천 건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감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가 지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5월 고용 지표에서 조금 임금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6월, 7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연준이 기대하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세로 기울지 않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리고 연준이 조금 더 바라는 조금 디스인플레이션이 도달되려면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25만에서 30만 혹은 30만 건 근처에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0만 건 근처가 되면 미국의 고용은 이제 확연히 식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25만 건 내외에서 30만 건으로는 보다 더 이렇게 근접하지 않는 그런 골디락스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시장이 바라는 수치고요. 당분간은 그 정도 수치에서 25만에서 한 27만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금 상승률이 결국에 둔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노동시장이 둔화될 때 물가도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동시장만 둔화되면 사실은 뭐 정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다 잡았네 이렇게 지금 뭐 선언할 수가 있죠. 지금 근원 PCE 물가가 뭐 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만은 잘하면 2.5 소수점 두째짜리로 따졌을 때 2.56, 2.57 이 정도까지, 반올림에서 2.6 정도. 그런데 로즌버거 전 보스티기어는 총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2.5% 정도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근원 PCE 물가 측면에서도 물론 근원 PCE 물가가 2%를 도달하거나
근원 CPI가 2%를 찍는 것은 올해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중반 정도는 돼야 2%, 2.0%의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만 또 2.0%에 딱 도달한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이제 조금 잴 텐데 시점을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달에 만약에 2.6%가 찍히면 다음 달에는 2.5%를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7월 31일 FOMC에서는 금리는 못 내려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요. 염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 뭐 역시 물가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물가랑 이제 사실 고용이죠. 이건 뭐 연준 의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물가 중에서는 근원 PC 물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 근원 PC 물가가 좀 포함이 몇 개가 돼 있거든요. 항목이 이제 겹치죠. 그래서 그걸 추론을 해보면 이번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2%로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말에 발표될 PC 그러니까 전월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한 0.1%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매월 발표가 되면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그 물가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결국엔 고용인데 고용도 좀 질이 좀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아지는 게 뭐 급격하게 경기 침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너무나 그 노동 수요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이 좀 과열된 거죠. 이 과열된 게 정상화됩니다. 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구인 건수가 그 실직자 수보다 더 많고 여전히 그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아직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너무 많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정상화에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게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 결국 물가를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용 지표도 지금 연준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은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 두 지표만 보면 금리 인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둔화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 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올해 유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유가 좀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사님. 이런 추세는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3분기에 약간 좀 올라간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이번에 끝났는데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감산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산 기조가 거의 끝나가는데 다만 이제 9월까지는 또 드라이빙 시즌도 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차피 실질적 증산이 10월부터니까 약간 수급상으로는 좀 유가 올라가는 게 또 유리한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시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원유 공급이 늘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비오펙 국가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도 많이 알려진 국가 가이아나죠. 근데 가이아나가 그 채굴 단가가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원유도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증산을 계속해도 이 가이아나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생산량이 비오펙 쪽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5월부터 캐나다의 트랜스 마운틴이 이제 송유관 확장 공사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죠. 그래서 유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고 이 유가가 안정화돼야 결국 우리나라 경제엔 당연히 플러스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가가 안 튄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또 금리 인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하향 안정화라는 측면에선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어쨌든 금리 인하, 뭐 성격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겠냐. 라고 받아들일 우려도 있고 금리 인하의 명분을 어떻게 잡는 거가 중요할 텐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연준은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연준의 통화정책기관의 의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인하한다기보다는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지금 뭐 염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경기는 사실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상태도 아니고 중립 수준에서 나빠지는 상태도 아니고 너무 이례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조금 적절히 좋은 상황으로 조금씩 이전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계속 연준 위원들이나 혹은 FOMC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과 이미 소통한 것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보험성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고용 플러스 보험성 그리고 물가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5월 물가를 보면서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충족되면서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 얘기 뭐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미국 경제 좀 부담 요인으로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것은 경기가 이미 2022년 1월 이후에 지금 한 41개월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경기는 뭐 연준이 그 사이클 자체를 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사이클을 조금 스무딩 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경기 확장 기간이 적지 않게 이미 벌써 한 3년 반 정도 경기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주택 가격이나 또 주식 시장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러한 그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소비자들을 그동안 이제 끌고 온 힘이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고용 뭐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기업들이 무한정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고용의 특성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연성. 조금만 안 좋아도 굉장히 선형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미국 고용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경기는 침체 국면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언저리, 아직은 침체가 아니지만 약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살짝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6월부터 한 9월 좀 길게 보면 지금부터 한 내년 초반까지 저는 한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완전히 미국 고용이 식고 경기가 완연한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미국이 이제 펀더멘탈이 워낙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로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미국 경기에 대한 조금 안정성 이런 것들의 신뢰가 조금은 올해를 지나면서는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 경기 확장 국면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점이 오히려 부담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 언저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 미국의 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뭐 동결이 이어진다거나 뭐 인상이 된다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충격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일단 2번 인하하는 걸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상을 안 하고 뭐 심지어는 또 그 인상까지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 그건 뭐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올해 사실 연초에 출발할 때 미 연준이 6번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게 전망이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증시가 조금 흔들려도 이게 뭐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실망 매물은 좀 일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높은 제약적 금리 수준에도 강한 이유는
결국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크다고 보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죠. 재정 지출을 워낙 많이 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가 이끄는 그런 이제 AI에 대한 성장성, 이거를 미국 기업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 이면에는 물론 못 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왜곡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금리가 지금 인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엔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뭐 일부 충격은 있겠지만 대세를 또 이렇게 뭐 꺾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아직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안 되면 뭐 충격은 있지만 대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반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 흐름 어떻게 달라질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염승환 이사님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하반기 눈여겨봐야 될 업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그 증권사들이 제시한 하반기 유망 업종과 관심 종목 정리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부터 미국 대선까지 올해 하반기 증시에 미칠 여러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투자 포인트들이 제시됐는데 이익 모멘텀과 관련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장기 성장과 스토리텔링으로 강세를 보인 업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 미중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반기 밸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한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떤 섹터들을 유망하다고 꼽아줬을까요? 네,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5개 증권사 모두 반도체를 유망업종으로 제시했는데요. 업황 회복의 실적과 관련한 모멘텀이 커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크다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많이 보이는데요. 기업 밸류업과 관련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 섹터 역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실적과 관련한 모멘텀은 물론이고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 수혜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밸류업과 관련한 기대가 큰 금융 섹터도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제약 바이오, 정유화학, 유틸리티, 화장품도 유망 업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까지 언급됐습니다.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이후에도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큰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가파른 분기 실적 개선세가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꼽혔습니다. 역시나 앞서 언급했듯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꼽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따른 자동차 업황 반등까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살펴볼까요? 네, 조선 섹터에서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엔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꼽혔습니다. 조선업종은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한 이후 시장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축소되어 오고 있는데요. 노후선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주 호황 사이클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융 섹터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꼽혔습니다. 밸류업과 관련한 모멘텀이 큰 대형 금융주들인데 일본의 사례를 보아 대형주들의 모멘텀이 뚜렷한 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의 하반기 투자 포인트, 유망 섹터와 탑픽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유망업 중에 가장 많이 뽑은 것 반도체였습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871명의 시청자 중에서 69%가 AI 반도체를 유망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올해 뭐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 정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언제 비중 확대를 해도 좋을 것인가, 이 시점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사님, 반도체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 이제 업황을 보면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끄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인데 이 사이클이 또 한 축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약간 이 균형이 안 맞았죠. AI만 너무 달려가고 이 범용 반도체 수요가 지금 못 붙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아직 테스트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전통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애플 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우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온디바이스 AI가 뭔지를 좀 보여준 이제 하나의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애플 아이폰과 아니면 이제 향후 하반기에 나올 AI PC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의 저는 신호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소비재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거기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메모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많은 지금 메모리 회사들은 HBM 투자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 반도체 지금 생산을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통 반도체 쪽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그 자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HBM 공급 증가율은 마이너스 11%인데 그 전통 반도체 공급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마이너스 23%나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니까 HBM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좋을 걸 또 전망을 했죠.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시그널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그림이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실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보다도 내년까지 업황 사이클을 보시면서 적어도 저는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메모리도 주목해 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박사님 AI 기술이 이렇게 계속 뭐 일상화되고 대중화되게 된다면 이 다른 업종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이 레이트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확장, 미국 기준으로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이고,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도달하면 뭐 짧던 길던 약간 가볍던 무겁던 경기 침체가 한 번은 이제 조금 올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확장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조금 중소형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이게 순환매가 짧게 돌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굉장히 굵고 의미 있게 그 시세가 분출되기는 경기 사이클과 조금 맞지 않는다, 미스매칭된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주도주가 미국 기준으로 조금 아직도 과도한 유동성, 그리고 선거를 앞둔 미국 재무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재무부 TGA 계좌도 5월달 한 달만 2천억 달러가 지금 감소할 정도로 지금 재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안 되돌아올지는 그때 가서 생각할지라도 올해까지는 유동성의 풍요 속에 지금 달리던 주식들이 조금 더 달리면서 포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서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AI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많은데,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이사님 조선, 철강, 바이오 이런 업종도 수혜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중 갈등 관련 섹터들 관심 계속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냥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2018년부터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러다 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대선에서 사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든 간에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유럽까지 여기에 또 참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중국은 또 나름대로 내수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신흥국 중심으로 계속 밀어내기 수출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중 갈등은 저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지금 미국과 중국, EU 사이에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서로 미국산 자동차, 중국산 자동차는 피해를 오히려 볼 수도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을 또 크게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필요하고, 조선은 물론 아직은 미국이 규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해군 산업 같은 경우 보면 그 미국의 군함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자꾸 이제 미국 방산 쪽에 좀 진출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노후화된 이제 군함과 관련한 그런 건조 사업도 저는 이제 중국 견제 목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선 업종이 좋고, 그 다음에 CDMO죠. 이제 삼성바이오나 ST팜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만드는 이런 쪽에 대한 산업도 중국이 지금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고 미국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이제 계약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도 지금 하원과 상원에서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안 상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규제가 계속해서 저는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수혜주고 또 반대편에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반도체 절대 지금 포기는 안 하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투자할 때 그럼 장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산 장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이런 데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수혜 업종들 자동차, 조선, CDMO, 반도체 장비 등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전환됐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수출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수출 관련주에 계속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확대하지 않으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기가 조금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각국 경기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과거의 경기 회복기에 비해서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교역 물량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자의 무역주의나 블록화 또는 미중 무역 분쟁 또 FDI의 증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반 범용 제품의 확산이 둔화되고 있고요. 경기가 차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만 좋지 유로존은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확장 가능성이 저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혹은 조금 투자를 짧게 끊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각국 경기가 차별적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우리 수출 상품 확장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하반기 저희 돌입하게 되는데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이제 저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못 갔기 때문에 하반기엔 조금 더 좀 차별화된 좀 국내 증시 상승도 일단 좀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 이제 이렇게 과열된 쪽이나 그런 쪽보다는 좀 못 올라갔던 쪽, 특히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씩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오늘도 아까 잠깐 보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가 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미국 경기가 좀 좋아질 것도 하나의 하반기 우리의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소비주들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아무도 지금 좋다고 안 하지만 결국 후행적으로는 나중에 또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소비주의 반격도 한번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잘 달리는 것도 좋겠지만 소외된 쪽에서 기회 찾기도 지속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게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 엔터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소비가 좋을 때 수요가 살아나거든요. 이런 쪽도 지금 관심들이 전혀 없는데 이런 데서도 한번 분석을 해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갈등 수혜주나 실적주 이쪽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이사님께서는 비미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하반기 소비주의 반격을 지켜보자. 소외된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 인하할 때까지는 미국장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장을 기준으로 좀 강세장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에 이제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11월 4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돈을 풀고 연준이 알아서 또 QT도 하고 또 선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QT 테이퍼링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주도가 좀 유효할 거다.
주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 인하할 때까지는 이 강세장이 미국 기준으로 살아 있어서 S&P 500의 레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증시를 조금 후행하면서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기 사이클상 조금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지막에 조금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인 매수가 쏠리면서 또 미국은 지금 AI 파도 타기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정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면서 경계심을 가지면서 마지막 강세장을 조금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까이 올수록 내년 2025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찬바람 불 때부터는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세장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11월 대선과 맞물려서 유동성 장세에 연장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에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